트럼프 정부가 중동의 지상군 최대 1만 명 증파 검토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동에 이제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건데 현재 82 공수사단이라 낙하산 부대 한 2,000명 그리고 또 그 해병대 해병 원정대라 이제 강화 대대급이 이제 2개 부대가 가지고 뭐 대략 한 6 거의 얼추 7,000명 정도의 병력이 중동에 전개가 된 상태인데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10,000명을 더하겠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지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지금 중동에 전개된 병력은 이제 보병 위주인데 여기에 이제 장갑차량 그러니까 전체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장갑차량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군이란 조직은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작전 계획은 다 짜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작전 계획을 미리 준비한 거와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거는 정말 전면 확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병력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목표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만 그 페르시아만 제일 안쪽에 있는 그리고 이란 해안과 가까이 있는 하르그 섬이죠. 여기가 이제 이란의 석유를 90%를 수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점령하면은 이란의 돈줄과 이제 목을 쥐어온 것 같아서 이제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하다 생각할 거고 아니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입구에 있는 뭐 3개의 섬이 있는데 아본부사 같은 이제 대춘부, 수호춘부 이런 섬들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동에 전개된 병력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런 인식일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겠다는데 이스라엘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보다는 지상작전 쪽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것은 물론인가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외 전쟁에 끼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라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공동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이렇게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제 좁은 곳은 한 54km 정도 폭이 그렇게 되고요. 배는 이 54km의 폭에서 11.1km의 폭에 이쪽에서만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크 포인트라고 하죠. 병목 지점 같은 곳인데 국제법상 영해는 12해리 대략 22km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를 또 적용하기 어려워가지고 또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가 이렇게 서로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세계 해상으로 수송하는 전 세계 원유의 25% 그리고 LNG의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3일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는 완전 봉쇄는 아니고 일부 선박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선적에 배들은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란이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배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배가 안 다니냐? 보험회사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확 올려놔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통행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제 인근에서 대기 중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CNN과 인터뷰에서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빠른 시일에 안에 열릴 것이라면서 해협 관리 방식을 이제 공동으로 관리할 거다. 미국과 이란이. 그러면서 이제 나와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란 신정치제 최고 아야톨라가 현재든 차기든 누구든 간에 함께 맡게 될 것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파키스탄 등 이제 중재 국가를 통해서 15개 종전 조건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해협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 포기하고 해협 운영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공동관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공동관리하는 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컨대 해협을 지난 유조선들에게 이제 일종의 안전통행료를 이제 받고 그 수익의 일부를 이란에게 주는데 단 핵을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확정하면은 확실하게 약속하면은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적 어프로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트럼프의 제안에서 이란은 콧방귀를 뀌고 있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통제할 것인데, 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통제할 것인데, 누가 간섭을 하냐 해서 명백히 거부한 상황이고요. 현재도 이제 이란은 선별적 통행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해사기구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막지 않겠다, 통행을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한 척당 200만 달러 정도의 그 통행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기 종전을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미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고 별명은 미친 개라고 하는데 아주 합리적이 원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취재 때 몇 번 봤는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금 종전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꿈꾸는 대로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종전을 선언할 경우 사실상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정보국이라고 있죠. DIA가 내부 평가에 따르면은 이란이 앞으로도 최대 6개월 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동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과 이란이 그러면은 아까 호르무즈 해협의 영유권 분쟁을 이제 이란과 UAE 또 오만과 이 세 나라 간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동맹국이 사실상 이제 우방국인 UAE와 또 오만은 이런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공동 관리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전 UAE 대사를 지낸 이제 유재승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장이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참 국방정책실장도 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더 이상 단독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과 함께 지리적으로 인접한 UAE, 오만 등 걸프 산유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바꿀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할 경우는 이제 미국과 산유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바뀔 것이라고 내놓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과 또는 이제 이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이란이겠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이런 걸프의 산유국들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수입국들이 함께 이제 국제적인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해협의 안전 항행을 관리하는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미 국방정보부 평가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6개월 동안 봉쇄하면 유가는 계속 오를까요? 그렇죠. 제 추정이고 주종이지만은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있지만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케파를 복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동안 고유가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망이 되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정권 교체가 미국의 최종 목표일까요? 예, 뉴욕타임스가 이제 현지 시간은 20일 흥미로운 기사를 냈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전쟁이 일어날 때 며칠 안에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체제를 뒤엎을 것이라고 이런 모사드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제 지난 1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주고 귀뜸을 해주고 설득을 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솔깃했겠죠. 미국에 있는 이제 정보기관들은 다 이런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고를 외친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의 낙관전 전망에 기대를 걸어서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 초기에 참수 작전을 통해 이란 제도부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작을 통해 이제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봉기를 이제 부추기고 그리고 이란 북부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들도 이렇게 내부 반란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된 거죠. 미국의 이제 합참이랑 미국 군부와 이제 정보기관들은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했다는데 이런 정당한 의문 제기에 트럼프가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모사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정보기관들도
이란 내 봉기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비드 베르나 현재 현 모사드 국장이 정권 정보 공작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거를 이제 집요하게 밀어붙여서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요. 이제 전쟁 4주차죠 현 시점으로는. 근데 이란 내 봉기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내부 결석이 좀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러면 결정적인 오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 설명했는데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를 두고 나와 아야톨라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를 언급을 했죠. 이거는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이 협상하고 있는 이란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하죠. 부동산 재벌 출신인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접촉하고 있는데 이집트,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튀르키예 등 여러 무슬림 국가들이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놔줘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협상 방식이 직접 협상이 아니라 이제 간접 협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전쟁 있기 전에 이제 핵 협상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는 간접 협상을 진행했는데 거의 그거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란은 숙적인 미국과 이제 얼굴 대면을 또 안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알리 하메네이 이제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샴스 작전으로 제거된 데면 이제 이란에 누가 다스리냐 이게 아주 불분명하게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과연 협상을 누구랑 할 것인가 괜히 죽인 게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나왔었죠. 아야톨라 하메니 집권 시절에 실질적인 핵심 세력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상 이란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참수 작전에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단 한 차례도 공식성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란을 다스리고 있나, 누구와 협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25일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코프와 간접 협상에는 이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최대 나흘에서 닷새간 미국과 이란의 참수작전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장관이 협상 미국이 지목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 19에 군에 입대한 뒤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사령관과 그다음에 이란의 경찰청장을 거쳤고요. 테헤란 시장도 지냈고 세 차례나 이란 대선에 도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정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나름 그 이란에서 지략가로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갈리바프 의장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휴전 이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폴리티코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도는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려서 미국의 협조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앉혔는데 그런 거 같이 이제 갈리바프를 이번에 차기에 이제 모지타바 대신 갈리바프 차기에 아야톨라로 앉히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갈리바프가 의장이 실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가 확실하게 이란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또 불확실하죠. 그리고 또 더 불확실한 거는 갈리바프가 미국이 협조할지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갈리바프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트럼프가 협상을 뭐 벌이고 있고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금융이나 유가를 이제 금융시장과 유가를 안정하게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가 협상에 나설 것인지 그리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도 현재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결렬 시 폭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식 협상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강압 외교죠. 그러니까 브링크맨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또는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 이렇게 늘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압 외교는 협상 상대에게 타협하지 않으면은 네가 손해가 클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줘가지고 협상에서 유리한 이게 이제 출발점을 확보한 뒤 상대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의 협상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건데 트럼프는 이제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이제 투입해서 지상작전의 가능성도 암시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현실
실질성 있는 위협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한 발언은 또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나는 강하다,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지금 강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결정적인 순간 트럼프는 언제나 발을 뺀다, 이런 타코 비판을 차단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에는 미국이 여전히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덜 팬 상태에서 전쟁을 끝낼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도, 이런 것도 진정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강병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양날의 검입니다. 긴장을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오판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더 큰 무력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협만 하고 실제 행동을 안 하면은 이란은 허풍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21일에는 이제 48시간 안에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할 경우 이제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23일에 또 협상이 잘 진행돼서 닷새 연기하겠다. 그래서 이 시점을 28일로 늦췄다가 26일, 현지 시간 26일에는 또 열흘 연장을 했죠. 그래서 4월 6일로 또 뒤로 물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계속 이란이 트럼프의 발언을 허풍으로 생각할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말만 앞설 경우는 확전의 위험도 있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는데, 후티 반군은 홍해 이제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홍해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인데, 거기도 초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좁고요, 말 그대로. 또 그쪽을도 세계 양대 해상 밸브, 에너지 밸브죠.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그쪽에 또 통행하는 유조선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이 부추겨 후티 반군이 가할 경우에는 또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큰 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수가 제대로 먹힐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각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고요. 5개 나라를 집었는데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거명을 했죠. 그리고 15일에는 두 곳이 더 늘어 7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우리는 이제 한국에도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요구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일 미군 얘기도 했고 주동 미군도 거론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28,500명입니다. 45,000명은 아닙니다. 또 공식적인 파병 요구는 없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겠죠. 26일 프랑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논의하는 다국적군 회의에 참석에 대한 요청에 대해 우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실제로 이제 화상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비엥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이 이 화상회의를 주최했고요. 다국적군이 이제 꾸려질 경우에는 전쟁 상황이 끝나고 안정이 된 뒤에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소외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통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이 전쟁 상황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 이제 다국적군의 형태를 띄어서 전후에 안정화 작전 같이 이제 그런 형태의 작전을 펼치는 거죠. 제가 이제 IISS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 문제 국제 연구소라고 미국의 CSIS와 버금가는 양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소장을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호르무즈 통행이 이제 정상화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전쟁에 내가 이번 전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팔짱 끼고 있다 이런 입장은 근시안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공급이나 무역에 갖는 국익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가 사실상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번 전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 이들은 이제 호르무즈 협약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뒤늦게 이들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협을 열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물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협이 이제 안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외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한국 기여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 나라는 19일 이제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란이 지금 걸프 지역에서 하고 비무장 상선에 대한 이제 이런 공격, 그리고 석유 가스 시설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다음 봉쇄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해협 통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26일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세를 좀 규합해서 다양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전쟁 상황에서 파병은 아닌 것 같고, 전후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민심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이 이제 3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 4%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2021년 트럼프 일기 때죠. 그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면서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33%인데 그게 트럼프 집권 시기 제일 낮았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선 이후 보통 이제 취임 초에 47% 정도 달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40%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제 30% 초반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 타격이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20대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25%로 가장 낮았고요. 경제정책 지지율도 29% 낮았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서 두 번째 임기에 올라왔는데 오히려 경제를 좀 망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서 외식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번 전쟁에 때문에 고유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물가가 들썩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 보이고요. 이 같은 여론의 악화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트럼프의 소속 정당 공화당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종전을 일방적 종전을 얘기하는 건 이런 여론 추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다각도로 전쟁을 관리하면서 전력을 분산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럴수록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냉전 시대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수행할 능력도 갖췄고 한다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같은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2.5 전략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전면 전쟁과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국지전도 같이 수행하겠다 이런 했다가 중국과 이제 수교한 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방위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또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후반에 주한미군 철수도 이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전면전을 치르고 그 밖의 지역은 국지전으로 상대하겠다 해서 1.5 전략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탈냉전 이후 1990년대는 윈, 홀드, 윈 두 개의 핵심 전쟁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 개의 전쟁에 이제 몰빵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개의 전쟁에서는 그냥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좀 확보하자 이런 전략을 바뀌었다가 결국 이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또 2012년 하나의 전쟁만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은 억제하자, 그래서 원 플러스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현재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이란을 상대로 중동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한반도나 대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개입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이 중국의 이제 패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제 정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되게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은 이제 한반도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걱정으로 삼아서 동아시아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가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이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반도가 필요하고 한반도를 핵심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의도이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데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한반도에 배치한 미군의 자산들, 병력이나 장비들을 필요할 경우 한반도 밖으로 이제 긴급 빼내서 하겠다. 이번에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주한미군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에이티캠스 같은 요격 방공 체계와 그리고 정밀 타격 무기, 유도 무기를 빼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이런 게 활발해지고 이렇게 앞으로 더 확대하는데 이런 배경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안보까지 분담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을까요? 예, 한미동맹의 근간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 3조에 보면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이제 같이 대응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태평양 지역에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한반도였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군사나 정치나 외교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국이 이제 중견 국가로 성장을 하고 나름대로 국력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중국과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이제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기를 원하면서 또한 이제 미국과 협조를 긴밀히 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이제 한반도 방어라는 단일 목적을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어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의 범위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더 커지기를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하려는 동맹의 현대화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2025년 지난해 이제 8월 8일이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적용시키고 상호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한반도와 그 너머라는 표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너머에 대한 지역에서도 협력을 하라, 안보 협력을 하라 이런 것이고요. 또한 이제 동맹 현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이 처음에는 군사 동맹을 시작했는데 이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 같은 거, AI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레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히토리우 같은 이제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협력을 해서 핵심 강물을 확보하고 부품 공항을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경제 동맹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백을 메워주는 파트너 동맹국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미국이 이제 중동 전쟁에 이제 전력을 집중할 때 한반도의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변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 그리고 이란이 다른 한편이 이제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 병사가 이제 동시에 존재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이제 최고인민회의 한국의 국회 같은 성격입니다.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화국 정부는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태로 계속 공고히 다지면서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책 등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겠다. 강력한 말폭탄을 막 쏟아냈죠. 그래서 이는 이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사적인 군사 행동을 나서겠다는 이런 의지인데 2023년 연말 당시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제 대남의 적대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군사 외교 자원 역량이 중동에 집중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제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사드 패트리어트가
그 일부 자산이 이제 중동으로 차출돼 있는데 한국 안보가 지금 취약적이 노출된 상태라 볼 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 틈을 타서 한반도에서 도발할 경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중전선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연대 크링크라고 하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크링크 영향력이 증폭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과거에 보면 다른 지역,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집중할 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뭐 이런 도발을 벌인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이라크의 자유작전을 할 즈음인 2003년 1월에 북한은 이제 NPT를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개발 가속화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미국의 관심이 오롯이 그 중동에 있는 상황을 기회로 보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전략적 과부하가 걸리겠죠. 지금 중동도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또 대응하는 것도 있고, 잠재적으로 대만에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한반도 위협까지 나올 경우에는 미국이 전략적 과부하가 되고 미국의 한계가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더 큰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 일본 동맹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외교가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미 동맹을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이라고 정의합니다. 린치핀은 수레바퀴를 이제 고정하도록 하는 이렇게 꼽는 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의 위협을 대응하거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초점을 둬서 이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린치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너스톤은 주춧돌이죠. 동북아시아 이 지역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장기적인 토대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이제 미국 아시아 전략의 가장 오랜 기반이 일본이다. 그러니까 요 린치핀과 코너스톤만 보더라도 미국이 어느 나라를 더 중요시하는지 감히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을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부속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의 중요성은 일본을 지키는 어떤 방파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럽에서는 영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례로 이제 6.25 전쟁을 부른 이제 에친선언이 있는데, 에친선언은 6.25 전쟁 단 1950년 초반 미국의 방위선을 규정했는데,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을 규정한 선인데, 그 선은 미국의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여지했습니다. 한반도와 대만은 빠졌었죠.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은 6.25 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 관계고요. 그다음에 북한 위협에 특화한 이제 연합 방위 체제고, 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인도 태평양 지역 더 큰 지역이죠. 이 안정, 그리고 요즘 들어 특히 이제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이제 글로벌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은 한미 연합 사령부라는 이제 체제가 있어서 한국과 미국군이 통합 연합 방위 체제로 해서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과 전시 작전 통제권이 다르죠. 미일 동맹은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서로 나눠져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일본 출장 가볼 때 일본 자위대는 지금 한미 연합사 구조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한미 동맹은 최근 들어서 이제 더욱 실질적 포괄적인 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미일 동맹 반면은 이제 미일 동맹은 단순하게 이제 더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방위비도 대폭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동맹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갖고 있나요? 한반도를 이제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고가 거세지고 있는데, 가장 위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단 방산이죠. 글로벌 무기 공급 공백을 한국이 지금 메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 수출을 이제 확대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안정이 된 뒤 이제 공동 관리 기구에 우리가 참가할 경우에는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선 이런 사례가 되고요. 지금까지는 안보의 수혜자인데 규범의 제정자로 이제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유럽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중국과의 디리스킹 정책을 이제 변환하는데, 그때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기술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촉발한 이제 에너지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또 강점이 또 수소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당한 경쟁을 갖추고 있는 원전 수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또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서 정부도 트럼프
전에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 이런 것들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보고요. 한미일의 안보를 긴밀히 연결할 경우에는 북중러 연대가 또 자극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는 이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고 중국을 상대로 여러 이제 제재를 남발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 보복성으로 자원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하면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이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좀 늦을 경우에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 둘러싼 국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실력이 곧 안보이자 경제인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한국이 가진 국력과 잠재력을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도약할 것이냐 추락할 것이냐 이런 걸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두고 한국 군사력의 단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외신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이제 25일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 카이 본사에서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비행기라고 하면 보통 광복기의 첫 비행기 1953년 이제 부활호를 얘기했는데 6.25 전쟁 때 추락했던 기체 부품이나 이런 것들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만든 이제 프로펠러기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시초라고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53년 이후에 이제 74년 만이죠. 74년 만에 본격적인 국산 4.5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그것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를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라고 얘기하면서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면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의미가 다 담겼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1953년 부활호를 얘기했는데 이 KF-21, 이 소위 말하면 KF-X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시작은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당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26년 만에 드디어 이룬 것인데 DJ는 2015년까지 개발하겠다는데 KF-X, 그러니까 KF-21의 개발은 2015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 별명이 얻은 거는 연구 개발 예산 액수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기를 차츰차츰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오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랑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소위 말하는 방산 선진국들과 나란히 하는 그런 반열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투기가 있는 그 어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이들과 나란히 하는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공군이 이제 F4나 F5 같은 낡은 전투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KF-21이 대체를 하면서 대북 전력이 크게 오를 것이고 그다음 영공 방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KF-21이 실제로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하면 우리 공군 전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 2028년까지 이제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 1 40대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25일 이제 출고한 양산 1호기는 이제 테스트를 거친 뒤 하반기 9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공군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양산한 6대 모두 복작이라고 합니다. 복작이라는 자석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 뒤에는 이제 무장사가 탑승하는데 또한 훈련의 목적도 있습니다. 복지하는. 그래서 KF-21로 기종 전환을 하면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목적 으로 첫 양산 6대를 모두 복제하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F-21의 이제
블록1은 우선 이제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에 배치가 될 것인데 이곳에는 F-5E,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호라고 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들여다 조립 생산한 거 있었죠. 그 당시에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아니죠. 하여튼 그 F-5E가 배치된 곳이 강릉기지인데 여기에 이제 KF-2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블록1은 공대공 무장만 장착했기 때문에 일단 KF-21의 1차 목표는 북한에서 미상의 항적 또는 전투기를 보이는 항적이 급속도로 휴전선을 향해 내려올 경우에 초기 공대공 대응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영공방의 핵심 소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강릉이 독도랑 좀 가깝기 때문에 혹시 독도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강릉에 배치한 KF-21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2로 가면서 이제 공대지와 공대의 무장을 이제 갖추게 될 것인데 이걸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KF-21은 유사시에 적의 핵심 지상시설을 타격하거나 근접 항공 지원, CAS라고 하죠. CAS를 하거나 지상보대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면전 초기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먼저 파괴하는데 KF-21이 투입이 될 것인데 이러면 이제 레이더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개발 계획 중이고요,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적의 지하 벙커나 지휘소, 통신센터,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 텔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정밀 타격을 할 것인데 철룡이라고 해서 KF-21에 장착할 이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져서 다시 간에 만에 하는데 이것도 나올 경우에 적 함정도 사냥하는데 이제 KF-21이 적 함정도 사냥할 것이고 그다음에 육군의 지상 부대가 진격하는 과정에서 적의 전차나 장갑차, 포병 부대 같은 거를 제거하는 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A사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에 시험이 확대된다는 건 KF-21이 단순한 제공 전투기를 넘어서 다목적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봐도 되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투기는 이제 공격기,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요즘에 다목적 전투기, 멀티롤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웬만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찰기 역할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값이 전투기 한 대의 값이 항공기 한 대의 값이 비싸져가지고 모든 임무를 하나의 전투기가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추세고요. 이제 1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KF-21의 A사 레이더의 공대해 모두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이제 하나 시스템 카이와 함께 KF-21의 A사 레이더가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이나 해상의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냐 이렇게 검증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그 관련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좀 보는 거죠. A사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능동형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를 하고요. 기계식 레이더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나 A사 레이더는 이렇게 안테나를 돌리지 않고도 안에 있는 이제 하나의 모듈 하나가 하나의 눈이라고 보면 되죠. 잠자리 눈이 조그만 눈이 수천 개 붙여가지고 하나의 눈을 향듯이 그렇게 A사 레이더도 작은 송수신 모듈 하나가 하나의 레이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좌로 돌리거나 우로 돌리거나 모으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해서 탐지나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 A사 레이더는 원래는 F-35를 우리가 사오면서 절충격이라고 하죠. 구상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물건 사는 대가로 우리 물건을 팔거나 기술을 받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로키드 마틴이 기술 제공을 약속을 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결국 우리 독자 기술로 2016년에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2021년에 시제기 1호기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200소티, 2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통해서 레이더의 성능을 검증했고 2024년 6월에 이제 양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2024년 5월에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이탈리아계죠. 레오나르도라는 유명한 항공 방산 기업이 있는데 레오나르도의 M346 경공국기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A사 레이더의 일부 부품을 제공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A사 레이더의 첫 수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A사 레이더가 진정한 멀티롤 파이터 다목적 전투의 필요 조건인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장이 중요한데 공대에 이미 이제 계획이 돼 있거나 착착 개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철룡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텐데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대공입니다. 공대공이 2035년까지 만들어진다고 해서 늦은 편인데 그 전에는 유럽의 미티어 같은 나름 괜찮은 미사일을 무장을 할 계획이지만은 아무래도 국산 무장이 빨리 갖춰지는 게 더 필요하겠죠. 한편 중동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드론,
에너지 시설 타격까지 전쟁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KF-21 같은 전력이 실제로 어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비대칭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란의 공군의 주요 전투기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4, F5, F14, F14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사일과 드론에 의지한 비대칭 전쟁을 펼치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드론도 쓰고 미사일도 쏘지만은 대개 이란 내부에 있는 핵심 시설 타격은 전투기가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모는 전투기는 상황이 바뀌면 목표를 바로 수정하거나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AI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미사일과 드론은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이 모는 유인 전투기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 없고 아직 그 흉내만 막 하려고 하는 그 시작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KF-21이 가진 능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KF-21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멈티 기능, 유무인 복각 기능을 갖출 경우는 이제 무인 전투기 여러 대를 통제하면서 위험한 지역에 먼저 무인기를 투입하고 적의 화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그다음에 뒤이어 KF-21이 들어가서 정밀 타격을 하는 이런 또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로 결합한 6세대로 진화할 경우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어떤 지휘계의 역할도 KF-21이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지역이 흔들릴 경우 확전될 가능성이 큰데 이 상황이 한국 안보와 군사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이 이제 만약 미국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되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은 제3차 오일 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있고 그리고 국가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수출 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유의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과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해상 도발 억제에만 집중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호르무즈와 같은 원거리 핵심 해역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양양군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역 공동 관리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줘야 되는 기여자의 역할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법적, 군사적 근거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서 북극 항로 같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고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쇄빙 함선도 필요하죠. 쇄빙선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거리 정찰기도 필요하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같은 이제 앞으로 위험 지역에 파병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이제 무인 전력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자망정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좀 낮추는 에너지 구조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KF-21 전력화와 글로벌 분쟁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역 방어 국가를 넘어 실제 국제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지표상 보면 한국은 군사 강국이죠. 병력이 이제 50만 명 정도고요. 예비군은 300만 명이고 무기로 본다면은 3세대 이상 전차가 1000대가 넘고요. 155mm 자주포는 2000문이 넘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권이고요. 그리고 무기 수출만 따지면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군사 강국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제약이 있어서 본격적인 군사 강국 섰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사이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동맹도 필요하고 또 해외 군사 기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해외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 보면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남수단, 소말리아 이런데 네 곳에 파병 부대를 보냈지만은 여기에 이들의 해외에 전력을 전개하고 투사할 만한 기지는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지부티에 기지를 두고 있거든요. 이런 일본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없는 상태다. 그리고 해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자산도 부재합니다. 전략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독자적으로 군사 개입할 능력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군사 강국의 요소는 갖추는데 아직 이런 게 미약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를 갖출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군사 강국이고 세계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올라섰으려면은 앞으로 이제 평화 유지,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PKO나 아니면 이제 재난구호 같은 것도 더 활발히 해야 될 것이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훈련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점차 이제 역량을 키우고 공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이란 충돌에서 한국의 천궁이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의 천궁2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첫 실전을 치렀죠. 유영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은 요격률이 96%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3월 2일 기준으로 천궁이 이제 이란이 쏜 8발의 순항 미사일 모두 격추를 했고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181발 중 174발을 요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나머지 놓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바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따로 요격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100%에 가까운 요격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탄도미사일 한 발에 대해서 요격미사일 2발을 쏘는 게 작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 그러니까 요격을 확실한 요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쏘는데, 그래서 이제 천궁이 뭐 이번에 한 60발 이상을 쏠 것 같은데, 그러면 6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냐, 그러니까 대략 30발 정도를 했다고 보면 정확한 수치인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요격률은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UAE가 이제 굉장히 이 천궁의 성능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긴급히 30발을 추가로 이제 한국의 전략수송기 C-17 글로벌 마스터 3까지 보내서 공수해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능이 뛰어난 거는 천궁은 패트리엇보다 기본적인 스펙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360도 대응 능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왜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멀티펑션 레이더, 그러니까 탐지 및 조준까지 같이 하는 이 다깅 레이더가 360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발견할 경우 그 방향을 딱 고정합니다. 고정하면서 빔을 쏴서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준 추적 유도까지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반면 페이트리어트의 레이더는 한 면을 고정해서 그냥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 뒤로 올 경우에 레이더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콜드 런치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 안에서 바로 점화해서 날아가는 할 런치라고 하는데, 콜드 런치는 압축 공기 같은 거를 힘으로 이걸 팍 위로 튕겨져 나가게 한데, 거기서 공중에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전후 좌우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때는 레이더와 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방향을 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궁은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천궁의 이제 측추력기라고 해가지고 이 미사일 옆면에 조그맣게 구멍 뚫리면서 거기서 이제 분사를 해서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건데, 요즘에 탄도미사일은 적의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변칙 기동을 하는데, 천궁은 측주력기 이게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도해서 정확하게 직격해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100%에 가까운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지 않았나 하고, UAE는 이제 천궁의 훈련용 포대가 한 대가 가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한 2개의 포대가 있고요. 세 번째 포대의 장비들이 이미 이제 중동 지역에 도착해서 이르면 4월 초부터 실전 운영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AE 현지에 천궁2 포대가 3개가 있는 셈이죠. UAE는 또 이제 한국에다가 비호복합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비호복합은 자주 대공포입니다. 대공포인데 궤도에 올려진 30mm 대공포이기 때문에 대공포인데,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m 기관포와 그 다음에 신궁이라고 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또 갖추고 있어서 5km 떨어진 적 항공기도 요격할 수가 있는데, 이 비호복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에 북한의 무인기 사태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해서 지금 무인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UAE가 우리에게 SOS를 쳤는데, 이 비호복합은 생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생산은 어렵고,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금살하게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마음을 알겠지만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죠.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가 미국의 전략이나 군사산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과 시장 경쟁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한국이 미국의 가려운 짓을 긁어주고 있지만은 산업적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국방 전략,
NDS를 발표했는데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미국의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미국은 현재 이제 중동 전쟁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탄약과 재래식 무기 재고가 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다행히도 한국이 신속한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민주주의 병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나 UAE 같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무기가 지금 깔리는 것은 이들 국가가 한국 대신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제 방산 기업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폴란드가 이제 M1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했든지 노르웨이에서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과 경쟁하는 사례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F-22 양산 1호기가 출고가 됐는데 이게 KF-21은 F-35를 살 여력이 좀 없거나 미국이 까다로운 수출 규제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떠오르고 있어서 또 F-35의 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미국은 한국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같은 거를 통제할 수 있는 또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무기의 상당수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국의 특정 국가로 하는 무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같은 이제 첨단 엔진 사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엔진 같은 기술 독립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적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뭐 탈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K방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3월 9일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SIP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 걸 이제 발표했죠. 근데 여기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면서 순위로 보면 영국에 이어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국의 이제 무기 수출력은 2006년에 연간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폴란드 대박을 터지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성장했다가 2023년에는 135억 달러, 2024년에는 95억 달러 다소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해 154억 달러로 반등을 했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 고지가 무난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의 무기 수출, 방산 수출 액수가 급등한 배경에는 압도적인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군비 축소를 하면서 그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면서 그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내와 이제 특히 이제 복지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방산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 방산 생태계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했죠. 그 덕분에 지금의 특수를 누리지 않았나 하는데 이제 유럽도 방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방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세이프 이거는 이제 저리 대출 보조금을 통해서 유럽의 재무장을 강화하는 목표인데 이게 혜택이 EU 회원국 그리고 캐나다, 영국도 일부만 또 들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유럽의 방산 부분에 보호무역, 울타리를 둘러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나 로봇, 무인기 같은 그런 전력들이 대세를 일고 전투의 핵심을 낼 것 같은데 이것 분야들이 아직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K방산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러니까 공산권, 그다음에 유엔이 수출을 금지한 국가, 그리고 국제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를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인데 사실상 뭐 이거는 수출을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는데 방위 장비는 무길득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특유의 말장난이죠. 구축함을 호위함이라고 하고 뭐 전차를 특차라고 하고 포병을 특과라고 하고 이런 뭐 일본식 말장난인데 어쨌든 간에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팔지 않겠지만은 일본의 안전 보장이나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겠다. 다만 무기 수출 상대국이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살상 무기도 수출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죠. 그 호주 호위함 사업에 한국이 일본에게 졌죠. 그래서 일본의 호위함 모가미급이 호주의 차세대 호위함으로 선정돼서 지금 이제 납품을 할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이라고 GCAP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2006년부터 미국과 함께 SM-3 블록 2A라고 해서 우주공간까지 날아가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죠.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 아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블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르면은 2024년 기준에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이 5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 기반은 탄탄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좀 능력이 떨어지고 2차 대전의 패전을 이끈 군국주의에 대한 그 망령이다 이래서 그 국내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범정부 협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 미지수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몇 차례 얘기했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가능하냐 몇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서 문화재청도 동원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집트에 있는 문화재청에다가 ODA 개발 원조 자금을 지원해서 고대 이집트 문화 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 중인데, 이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 다 털털 끌어 모으면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 일본은 이렇게 부천마다 칸막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범정부 협력이 가능할까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K방산의 기회와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씀드렸는데, K방산도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경우에는 큰 기회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일단 JP모건은 이제 한국의 2026년 K방산의 최대 수출 랠리를 전망했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무기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한국의 이제 빠른 납기, 이런 검증된 성능 이런 데 주목을 해서 수요가 많이 늘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이런 이제 방공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중동의 국가들이 대안을 찾고 있고, 한국의 LCM이나 천공투를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중동의 천공투가 UAE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쿠웨이트나 바레인, 카타르 등도 분명히 제가 장담 건데 우리에게 SS를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일 이제 방한 예정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KF-21 16대 계약을 거의 확정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을 원래 40벌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약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이제 어쨌든 KF-21의 첫 수출의 관문을 뚫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UAE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때 이제 KF-21 블록3나 아니면 6세대를 같이 공동 개발할 때는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특수로 이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량이 이미 포화 상태죠. 방산은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왜 주문이 이게 계속 소비재처럼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 또 아니고 띄엄띄엄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수공업 비슷합니다. 제가 LIG 넥슨의 구미공장 한번 가봤는데 그 하나의 무기 체계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도면을 보고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사천에서 KF-21도 그렇게 조립합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북한 병수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공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공백 때문에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장기할 경우
되고 유가가 급등해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수출,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사라 이런 압력을 더 거세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성비 수출이 중심인데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입하려면은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요약하자면 한국이 현재 국제 정세는 K방산에게 황금기를 열어준 건 분명합니다. 다만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호황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녹화를 진행하고 3월 27일은 11번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55분의 장병이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NLL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NLL을 혹자에서는 단순한 선이 아니냐, 거기에서 왜 애꿎은 인명을 희생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NLL이 단순한 선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은 인터넷에 그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더 중앙 플러스에서 이철지의 밀담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조금 돈을 내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해봤자 커피 한 잔 값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절기고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